온 나라에 끔찍한 기근이 덮쳤을 때 한 남자가 아주 낯설게 생긴 붉은 뿌리 하나로 재앙에 맞서 싸웁니다. 오늘 바로 그 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한 명의 학자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에 과감히 맞서도록 만든 바로 그 원칙이었죠. 말 그대로 쓸모없는 지식을 꼬집는 말인데요. 진짜 해결책이 절실했던 그 위기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서유구라는 인물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가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땅 자체가 메말라 죽어가던 그야말로 재앙적인 가뭄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죠. 상황이 정말 처참했죠. 백성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던 전통적인 논농사는 완전히 실패했고 굶주림 앞에서 고상한 지식 따위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학자였던 서유구는 깨닫습니다. 해답은 기도가 아니라 혁신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새로운 종류의 작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래된 중국 농업서적에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바로 감저, 오늘날 우리가 고구마라고 부르는 작물이었죠. 사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들여온 적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선 땅에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바로 그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비밀 텃밭에서 희망을 품고 캐낸 이 해결책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니, 기근을 끝낼 수 있는 약속의 작물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저 흉측한 무언가에 불과했던 거죠. 이 극명한 대조가 바로 이야기의 첫 번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해결책은 찾았는데 서유구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깊은 두려움과 편견이라는 벽이었죠. 이건 거의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선 고구마를 악마의 저주라고 믿는 마을 사람들의 미신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쪽에선 지역 유생에 꽉 막힌 독단과 맞서야 했죠. 그야말로 과학과 미신, 그리고 데이터와 독단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열쇠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맛이었죠. 그의 형수인 빙어각 이씨가 나서서 그 괴물 같던 뿌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멋진 음식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시시크의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열망으로 바뀌었고 그날 밤 마을은 웃음소리와 두둑한 배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방귀 교향곡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서유구 앞에는 훨씬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고구마 농사의 모든 단계가 기존의 농사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씨앗이 아니라 줄기를 심어야 하고, 거름을 주면 안 되고, 심지어 눕혀서 심어야 한다니,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끈기 있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서유구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죠. 고구마를 지키려면 습기와 서리, 이 두 명의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재배법도 저장법도 완벽해졌습니다. 작물은 대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굶주림의 문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서유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농부들이 그 기적의 작물, 고구마를 아예 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문제는 이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치의 문제였던 거죠.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의 생명을 구해야 할 작물을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착취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서유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적 지식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농업 지침서에 법의 힘을 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한 마지막 재료는 새로운 농사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정이었습니다. 혁신의 달콤한 열매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어느 날 한 양반의 이 처절한 외침이 고요함을 가릅니다. 모든 걸 잃고 자존심마저 바닥난 한 남자의 절규였죠.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깊은 절망까지 몰고 간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한 남자의 인생을 구원한 아주 특별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상머리 학문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실학자, 풍석 서유구. 그의 날카로운 철학이 어떻게 한 몰락한 양반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파산한 양반 김진사가 겪는 이 극적인 변화의 여정은요, 총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이야기의 시작 제1막입니다. 낡고 헛된 전통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남자, 김진사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상상해보세요. 딸의 혼례가 당장 코앞인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가문의 체면이라는 게 뭔지, 이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친구인 서유구를 찾아가 돈을 구걸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서유구의 반응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그는 김진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가족은 지금까지 흙으로 끓인 국에 종이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왔다고. 실체도 없는 명예라는 허상에 굶주려온 삶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자,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서유구는 따뜻한 위로나 동정 대신에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를 꺼내듭니다. 김진사는 당연히 발끈하죠. 아니, 조상을 기리고 손님에 대접하는 게 선비의 도리인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돈을 아끼란 말이냐? 이건 모욕이다! 하고 항변합니다. 바로 이때 서유구의 반문이 비수처럼 날아와 김진사의 가슴에 박힙니다.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가족들을 굶기는 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진짜 예법인가? 피할 수 없는 줄문이었죠. 그리고 서유구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양입 위출. 쉽게 말해 수입에 맞춰서 지출 계획을 세우라는 요즘의 예산 개념인 거죠. 그가 보여준 장부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제사나 손님 접대 같은 체면 때문에 쓴 돈이 실제 수입의 무려 10배가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유구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진짜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안합니다. 그건 바로 가시랑 도포 다 벗어 던지고 상인이 돼서 장터에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제안은 김진사를 평생 겪어보지 못한 시험대로 이끌게 됩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고고한 철학이 이제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김진사는 난생 처음으로 무거운 옹기가 실린 수레를 끌게 됩니다. 진흙탕에 수레바퀴가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자 서유구는 조상 탓할 시간에 무게중심의 원리부터 생각하라고 다그치죠. 바로 이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관념적인 지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서유구식 실용교육이었던 겁니다. 서유구에게 이 고된 여정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명예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목격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서유구가 모아온 어찌 보면 쓸데없어 보이던 그 지식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빅데이터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요. 바로 이겁니다. 전국 거리표. 서유구가 평생에 걸쳐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상인들, 나그네들을 일일이 만나서 기록하고 분석해서 만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류 정보 데이터베이스였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여기엔 가장 빠른 길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느 길에 호랑이가 나오는지, 어느 장이 며칠에 서는지, 비싼 뱃삭을 아낄 수 있는 샛길은 어디인지까지 정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19세기판 내비게이션이자 완벽한 비즈니스 솔루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터에 도착한 서유구는 옹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더 가치 있는 걸 팔았죠. 바로 정보였습니다.
갈 길 바쁜 상인들에게 이 거리표를 팔아서 그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줬고 이건 단안이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클라이맥스, 제5막입니다. 김진사의 세상이,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완전한 변혁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종이 위에 있던 그 추상적인 숫자와 데이터들이 딸의 홀레복이 될 진짜 비단으로, 또 가족의 배를 채워줄 따뜻한 쌀밥으로 바뀌는 기적. 김진사는 마침내 지식이라는 것이 현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명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우게 된 거죠. 명예란 더 이상 족보나 관직에 새겨진 헛된 글자가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지키는 구체적인 책임감이라는 것을요. 평생 붓만 잡던 선비의 손에 굳은 쌀이 박입니다. 한때 그게 부끄러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노동으로 단단해진 자신의 손과 실용적인 지식 속에서 진정 존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서유구의 이런 실용주의 철학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다산 정약용과는 또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다산이 법과 제도로 나라의 뼈대를 세운다면 자신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로 나라의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선언했죠. 서유고에게 경제학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키는 것,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인문학이었던 셈입니다. 자, 29세기 학자의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 배부른 척하며 먹고 있는 흙국과 종이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즉 책 속에만 갇혀있는 지식을 어떻게든 현실로 끌어내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절규, 이건 조선시대의 60살 학자 서유구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탄입니다. 무려 18살 동안이나 쌓아올린 자기 연구자료 더미에 깔려서 말 그대로 익사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서재에 농사 짓는 법, 맛있는 요리법, 집 짓는 법에 대한 기록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분명히 거름 만드는 법을 적어뒀는데 이게 요리책 사이에 끼었는지 건축 설계도 밑에 깔렸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어요? 바로 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토갱지병. 흙으로 그린 국, 종이로 만든 떡이라는 뜻이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 서유구에게 이 토갱지병은 평생을 바쳐 싸워야 할 적이었고 그의 모든 업적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지식의 위기였죠. 서유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제대로 된 구조 없이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그냥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지식의 집을 짓기로요. 사실 그의 할아버지가 정조임금의 왕실 도서관, 규장각의 시스템을 만든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엘리트 학자들을 위한 지식의 집을 지었다면 자신은 굶주리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생존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렇게 총 113권에 달하는 거대한 백과사전, 임원경제지의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청사진에 막 몰두하려던 그 순간 운명이 마치 네 철학 한번 증명해봐 하듯이 그에게 궁극의 시험 문제를 던집니다. 18년 만에 관직에 복귀하라는 어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 바로 회양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글쎄요, 바위 말고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정말 척박하기 짝이 없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농업 전문가에게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곳으로 가라니 이건 뭐 영광스러운 복귀가 아니라 유배나 다름없었죠. 도착해서 보니까 상황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줄 쌀이 있어야 할 창고는 쥐 몇 마리를 빼고는 텅 비어 있었고요. 재정은 바닥났고 회계장부는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엉터리 사기장부였습니다. 완전 유령도시나 다름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했겠죠. 하지만 서유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암담한 현실을 벌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업적, 그 지식의 집이 과연 진짜 집인지 아니면 종이 집인지 증명할 수 있는 거대한
시험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당장 굶는 사람들에게 쌀 몇 가마니를 나누어 주는 식의 임시방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봉급을 전부 털어서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아예 처음부터 생산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책상 위에서 구상했던 바로 그 계획을 이제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는 거죠. 먼저 돌밭을 갈아엎을 튼튼한 소를 구하고, 둘째, 이 춥고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귀리나 감자 같은 작물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끝도 없는 돌멩이에도 부러지지 않을 특별한 쟁기를 지역 장인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 스스로 돌아가는 생존의 엔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유구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최고의 일소를 사는 법 한번 보세요. 그냥 힘 좋아 보이는 소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전어지 같은 옛 문헌을 참고해서 발굽은 쇠발굽처럼 단단해야 하고 뼈대도 튼튼해야 한다는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심지어 소의 똥 모양까지 봅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선형 똥을 싸야 힘이 좋대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관찰이죠. 이론과 현실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지점이 반드시 나타나죠. 지역 대장장이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으리, 책에 나오는 그런 일반 쟁기로는 이 돌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책상의 이론이 현장의 장인이 가진 실용적 지혜와 만나서 완벽해집니다. 해결책은 배로 참새의 혀처럼 좁고 날카로운 모양의 새로운 쟁기날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서유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보이지 않는 심장, 그 영혼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 서우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양의 돌밭에서 땀 흘리는 동안 아들 우보는 아버지가 쓴 원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었던 치명적인 오류들을 잡아냈죠. 예를 들어 까마귀 오자와 새 조자. 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오타가 아니었어요. 하나는 흉년의 징조였고 다른 하나는 파종 시기를 알리는 철새였거든요. 정말 아찔한 차이죠? 우보에게 이 교정 작업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쓰인 글자 하나, 점 하나가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수많은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면서 우보는 거의 자신의 생명을 원고에 갈아 넣습니다. 그가 수정한 부분에 찍힌 붉은 잉크는 그래서 단순한 교정 부호가 아니라 그의 피와 땀,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버지와 아들의 헌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양의 삭막한 돌밭은 황금빛 귀리 물결로 가득 찼고 먹을 수 없었던 종이떡은 마침내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진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0년 후인 오늘날로 이어집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이 임원경제지를 디지털화하는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해요. 세월이 흘러 우보가 남긴 붉은 잉크 자국은 사라졌는데도 그가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정밀함과 집중력이 데이터 속에 그대로 남아서 인공지능에 포착된 겁니다. AI가 분석하길 저자의 몰입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고요. 마치 그의 영혼이 디지털 유령처럼 책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훗날 아버지 서유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 책을 썼다고 말하지만 이 책의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내 아들, 우보였다. 공동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지막 헌사였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삶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가 만들고 나누는 지식은 과연 누구의 삶을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드라마 흑국, 종이떡의 한 장면을 통해 시대를 바꾸려 했던 한 학자의 이야기, 그 뜨거운 고뇌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상 앞이 아니라 역사의 가장 치열했던 현장으로 말이죠. 자, 이 질문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대체 학문이 뭐고 지식인은 뭘 해야 하는가? 낡고 무기력한 모든 것을 향해서 한 학자가 던진 불꽃 같은 외침.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1825년이고요. 이야기는 저기 위험 있는 궁궐이 아니라 도성 밖 질촉에는 진흙탕 길에서 막을 올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조선의 경제, 그러니까 그 혈맥이 완전히 멈춰서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간단해 보였어요. 길이 엉망인데다가 수레바퀴 자국의 폭, 이걸 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각각이라 바퀴가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뿌리 깊은 병을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혀를 차면서 돌아설 때 딱 한 사람, 학자 서유고만이 그 진흙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이걸 그냥 불편한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공학과 정책, 그리고 통치 철학의 총체적인 실패를 꿰뚫어 본 거죠. 마치 나라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요. 소유군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술의 규격을 통일하고 길을 단단한 벽돌로 깔자.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었죠. 이걸 들고 그는 조정을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가 모든 갈등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자는 실용주의, 그리고 사대부의 채통과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완고한 이념의 충돌. 이건 뭐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고요. 나라를 어떤 길로 이끌 거냐에 대한 그야말로 세계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정적인 김조순이 던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백성을 구하려는 절박한 기술을 그냥 잡술로, 그 뜨거운 열정을 채통 없는 짓으로 깎아내리는 오만함. 그는 서유구를 조롱하면서 이 변화의 싹을 아예 짓밟으려고 합니다. 결국 돌아온 답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서유구의 그 열정적인 외침은 시기상조라는 아주 편리한 말 속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백성을 위한 길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길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혀버리고 맙니다. 정치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서유구.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버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이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꺾이지 않는 희망이었죠. 현실의 길이 막혔을 때 그는 붓을 들어 후세를 위한 영원한 길, 바로 지식이라는 유산을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겨서 저 멀리 변방으로 사실상 쫓아낸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를 침묵시키려 했던 바로 그 유배지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뿌리내릴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이런 거겠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국가의 개혁이라는 거대한 담론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깊고도 비극적인 협업으로 옮겨갑니다. 위대한 지식이 태어나는 그 뒤편에 과연 어떤 대가가 따랐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유배지에서 아버지는 평생의 지식을 막 쏟아내고요. 아들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을 이끌고 그걸 하나하나 받아 적고 교정합니다. 이건 그냥 책을 쓰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생을 건 투쟁이었던 거죠. 아들 오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원고 위에 쏟아붓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과 함께 쏟아낸 피가 원고 위로 뚝뚝 떨어져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그의 숨결과 피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핏자국을 차마 닦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얼룩이 아니라 붉은 묵흔, 즉 붉은 먹물 자국이라고 불러요. 아들의 희생을 이 책의 가장 성스러운 일부로 영원히 새겨 넣은 겁니다. 슬픔을 넘어선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죠. 정치적인 실패와 아들의 비극적인 희생, 그 모든 죄와 눈물 속에서 마침내 불멸의 유산이 탄생합니다. 자, 그 거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쳤는지 함께 보시죠.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현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당장 우리가 먹고, 입고, 병을 고치고, 또 마음을 가꾸는 법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담은 실용적인 청사진. 백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울 힘을 주기 위한 그야말로 조선생활 대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맨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에서 기각되었던 바로 그 수레가 이제 지식의 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멈춰섰던 진흙탕 길 위를 지식으로 빚어낸 이 새로운 수레가 마침내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죠. 11.3권. 이 숫자는 그냥 책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학자의 20년이 넘는 고독한 집념, 그리고 한 아들이 바친 생명의 무게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결국 서유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배우고 기록하고 또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지식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저 종이떡이 아니라 정말로 배를 채워주는 진짜 떡이 되어주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떤 위대한 학자의 업적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한 아버지의 정말 가슴 시린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흙으로 끓인 국이고 종이로 만든 떡이다. 이게 누구의 외침인지 아십니까? 바로 19세기 조선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서유구의 절규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 모든 지식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한 아버지가 터뜨린 통곡이었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절규를 했을까요? 자, 이 슬픔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바로 전 1827년의 어느 따스한 봄날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소박한 꿈을 꾸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씨를 짓고 나는 밭을 갈고 우리 그렇게 같이 늙어가자. 정말 다정하지 않나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부자지간이 아니라 학문을 함께하는 동지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꿈 위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우보가 앓고 있던 지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서유구에게 강화유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강화도 책임자로 발령이 난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승진이죠. 누구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유구에게는 이건 뭐랄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화도라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폐가 약한 우리 아들한테 그 축축한 바닷바람이 아들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을 거라는 걸 아버지는 직감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맙니다. 강화도에 들어오자마자 아들 우보의 병세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때부터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싸움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그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였죠. 방이 너무 습할까봐 숯을 가져다 놓는 그런 생활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복잡한 의학 이론을 논쟁하면서 어떻게든 아들에게 맞는 처방을 찾아내려고 했었고요. 심지어는 직접 흙을 배합해서 그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줄 더 튼튼한 방조제를 설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은 정말 단 하나,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들 우보도 그냥 누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마지막으로 태우고 있었죠. 무려 113권에 달하는 아버지의 방대한 원고, 이걸 교정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이런 헌신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 서유구는 이 아들의 노력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남기기 위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책의 맨 첫 장, 자신의 이름 바로 옆에 이렇게 6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남우보교, 아들 우보가 교정했다. 이게 그냥 아들이 도와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로 아들 우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위대한 저작의 공동 저자로서 역사에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영원한 기록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원고 위에는 먹물 자국이 아닌 다른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 방에 들어선 서유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피를 토하면서 그 붉은 피를 원고 위에 그대로 쏟아내면서도 손에서 교정지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얀 종이 위로 번져가는 그 핏자국이 마치 아들의 생명이 글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아버지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걸 다 불태워버릴 테다 소리쳤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이 책이라면 평생의 업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피 묻은 원고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절규했습니다.
제발 아버님의 글 속에서만이라도 제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들에게 이 책은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도 말릴 수도 없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 뒤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힘없이 쓰러져가는 아들의 몸을 단단히 받쳐주었죠.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꺼이 살아있는 의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827년 6월. 강화도에 온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 우보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보의 정신은 너무나 맑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원고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요. 심지어 정원 저편에 목말라 하는 매화나무를 걱정했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숨결마저도 지식과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아들의 숨이 멎는 순간 위대한 학자 서유구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지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버지 한 사람만이 남아있었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터져나온 정말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울음은 어떤 깨달음이 섞인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이놈의 지식이 대체 자 무엇에 쓰는 거냐? 이건 흙으로 끓인 국이요, 종이로 만든 떠디로구나.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방대한 지식도 정작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는, 배고픈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는 가짜 음식,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겠죠. 모든 게 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지만 새로운 약속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유구는 아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 원고를 부여잡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네가 피로 쓴 글자들을 내 눈물로 얼룩지게 할 수는 없다. 아들아, 이것이 너에게 하는 나의 약속이다. 슬픔이 이제 아들의 희생을 기리는 위대한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1827년부터 1845년까지 서유구는 홀로 책상에 앉아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113권에 달하는 불멸의 대작 임원경제지를 완성해냅니다. 책은 완성되었지만 두 사람의 동행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서유구의 책상 위에는 늘 찻잔이 2개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는 항상 맞은편의 빈 의자에 앉아있을 아들에게 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하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 우보는 죽어서도 영원한 동료이자 가장 믿음직한 교정자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단순한 지식의 모음을 넘어서 한 사람의 우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임원경제지는 그냥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이건 아들을 영원히 살게 하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고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꿈꿨던 한 아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야말로 위대한 기념비인 셈이죠.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바로 이 책의 첫 장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남우복교, 아들 우보가 교정하다. 이 6글자가 존재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친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남자의 꺾이지 않는 집념에 대한 기록입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앞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읊는 공허한 지식은 죄악이나 다름없다고 외쳤던 한 위대한 학자, 바로 서유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에 서유구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국, 종이로 만든 떡, 그럴듯해 보이지만 먹을 수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가짜 지식. 그는 평생을 바로 이 가짜 지식과 싸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조선 후기, 숨막히는 논쟁이 벌어지던 조정의 회의실, 그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1832년, 창덕궁, 나라의 곳관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에선 복잡하기만 한 화폐 개혁 이론을 끝없이 대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사치품 때문에 국부가 줄줄 새나가는 이 절박한 현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죠. 신하들이 혹시 모를 폐단이 생길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을 때 예수나옵의 호조판서 서유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결국 좀 더 논의해보자는 애매한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그는 굳게 다짐하죠. 글자로만 세상을 구하려는 저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내 발로 직접 밭에 가서 몸으로 그 답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그는 정말 약속대로 현장으로 갑니다. 이론만 가득한 궁궐을 떠나서 끔찍한 기근이 휩쓸고 간 전라도 땅의 관찰사, 그러니까 지금의 도지사가 되어서 말이죠. 그가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폭설에 가뭄까지 겹쳐서 곳간은 텅 비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었죠. 농부들은 새로운 걸 시도할 기력도 관리를 믿을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유구는 말로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굶주린 백성의 편에 서서 부패한 관리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피해 맹세였습니다. 그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2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0년간 직접 실험하며 쓴 고구마 재배법 책 종저부를 인쇄해서 나눠준 겁니다. 글 모르는 백성을 위해선 장터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게 했죠. 그리고 2번째가 바로 방금 들으신 3년간의 파격적인 면세 조치. 이 2가지가 합쳐지자 절망에 빠져 있던 농부들의 마음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는 가뭄을 잘 버텨냈지만 우리의 주식인 벼가 바싹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쓰던 용두레 같은 기구로는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적시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바로 이때 서유구의 실용적인 천재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하금이라는 이름의 기계를 직접 고안해내죠. 이름 그대로 마치 학이 목을 숙여서 물을 마시는 듯한 모양의 기계였어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아이나 여성처럼 힘이 약한 사람도 쉽게 물을 퍼올릴 수 있게 만든 지극히 단순하고 효율적인 발명품이었죠. 하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서유고의 머릿속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조차 빌리지 않는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순 현감이 책 한 권을 들고 그를 찾아옵니다. 책의 이름은 자승차도회, 스스로 물을 끌어올리는 수레라는 뜻이죠. 책을 넘겨보던 서유구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멈춰섭니다. 서유구의 눈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 설계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흐르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리고 그 힘을 톱니바퀴로 전달해서 다시 물을 퍼 올린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나 가축의 힘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무동력 자동 양수기였던 겁니다. 서유구는 당장 발명가 하백원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하지만 하백원은 망설이죠.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나라의 돈만 낭비할까 두렵습니다. 발명가의 신중함과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맹관의 절박함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서유구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는 남는 것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부디 와서 이 기계를 만들어주시오. 결국 하백원은 가명으로 왔고 서유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꿈의 기계, 자승차 제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실험일이 밝았습니다. 수문이 열리고 거센 물살이 거대한 바퀴를 돌립니다. 끼기기기 나무 톱니들이 맞물려 돌기 시작하고 피스톤이 움직이며 물이 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된다! 물이 올라온다! 바로 그 순간 물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 톱니와 피스톤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꿈의 기계는 그렇게 멈춰 섰습니다. 망연자실한 하백원 앞에서 서유구는 부서진 나무 톱니 조각을 조용히 주워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고. 그저 나무라는 재료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 당신의 설계는 완벽했다고 말이죠. 이 순간 뼈아픈 좌절은 위대한 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승차는 비록 멈췄지만 서유구가 뿌렸던 다른 씨앗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아주 거대한 수확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금이 논밭에 물을 대서 타들어가던 벼를 살려냈고 3년 면세 약속 덕분에 심었던 고구마가 그해 가을 엄청난 수확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혹독한 겨울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꿈의 기계였던 자승차 설계도는 훗날 쇠로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후손들을 위해 서유구의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죠. 서유구는 평생에 걸쳐 자신이 직접 겪은 모든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실용적인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총 건수만 무려 113권에 달하는 방대한 백과사전, 임원경제지입니다. 서유구의 이야기는 2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지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여러분이 좇고 있는 지식은 흙으로 빚은 국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진짜 수학입니까?